박수 한번 크게. 똑같이 해주시는 것만 또 같이 늘 또 다니시죠. 우리 후원 경영을 항상 해주신 우리 홍철로 우리 기대 오늘 경과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경청만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청하고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있고 경청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이 무엇이 중요한가 또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또 한 번 큰 공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제 급기야 우리 이경환 위원장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슬슬 이제 해왔던 경청의 시간은 계속 갔대 우리가 해야 할 실행을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시지 못한 의원님들은 의원 외교 나가셔서 못 오셨지 다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와주시는 거고 오늘 신부라 의원님이 배가 이제 상당히 불러 계시는데 조금씩 도착하실 거예요. 안 빠지고 꼭 잘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모아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것 자체가 실행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청의 시간으로 우리가 실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경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경청위원회에 저번에 공개 세미나에 오셔서 발언하시고 바로 멤버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대표가 오셨습니다. 새롭게 그때 우리 왜 지난주에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지난 우리 공개 세미나 때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줬기 때문에 저희 함께하면서 좋은 방안을 함께 공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셨는데 인사 잠깐 하시고. 뭐 제가 인사하면 좋은 시간은 잠깐이라도. 저는 깜짝 놀랄 인물들도 있었어요. 여기 올라오고 발제하신다고. 하여간 좀 우리 당의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야지 저희 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와서 자주 왔을 때 자주 와서 좀 관심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또 인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발제 듣기 전에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 지난주에 김정우 의원이 발제. 네,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 느꼈을 때 국민들이 자기 한국당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당연히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당의 모습,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막 한다고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끄러워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국민들이 찾아보게끔 만들어줘야지. 몸을 한번 틀어갖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퍼스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쳐다보게끔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잘하고 몸부림으로 개혁과 혁신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또 인지를 해주시고 그것도 저희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또 사람과 다시 관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자꾸 이제 첫 번째 스텝을 생략을 하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여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왜 지지율이 안 쓰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못 먹냐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빨리 국민들이 우리를 찾아보게끔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었고 우리 저기 많은 분들 듣고 그다음에 또 저희 의견 나누고자 해가지고 오늘 그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성원 의원께서 그런 요지로 발제를 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사업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우리끼리 카톡을 하면서 많은 얘기가 추락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바라볼 때 도대체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년 넘게 애써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비대위원회에서 부산지치위원회에서 우리 전 의원들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또 아내한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제발 말 그만하고 행동하자. 말 그만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패권주의를 탈피하자. 또 개판 청산을 하자. 우리가 개판 청산하자고 아무리 말로 해도 국민들은 개판 청산했는지 안 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유치찬란한 방법이지만 누가 봐도 친박인 5개, 누가 봐도 비박인 5개 모아서 공공모임 만들자. 이런 좋은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실현하는 예는 게 중요하지. 그런 얘기들을 저희 스스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원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발제 내용을 주셔서 제가 평소에 우리 전영기 논설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국회의원 출자로 와가지고 사전한 혁명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알리자 해서 아침 새벽 7시 반에 해주 2~3명이 오셨는데 개근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지금도 이제 원자력 문제 해가지고 북한과의 평화의 방법은 그 핵시설을 다 우리 원자력으로 다 덮자. 우리의 그 경제 근원이죠 전기가. 그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렸더니 전영교 위원님께서 밤을 새우셨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 발제문을 만들고 떠나간 사람을 잡아오자. 발제 내용이 맞죠? 왜냐면 떠나간 사람을 잡아오는 다시 회복하자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운동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기획부장이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겠느냐 오늘 우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밤을 새고 왔는데 낮에 놀았기 때문에 대단한 건 익숙해졌습니다. 떠나간 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연애를 하다 실패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아주 들여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매력 그 매력의 핵심은 진심이라고. 근데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떠났던 사람의 일부가 다시 또 그쪽으로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 이상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다시 올 줄은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뭐 확인만 하고 매력도 별로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는 천만하지.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바쁠 거예요. 제가 지역구나 여름에 정작 중요한 제가 3가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3가지 원흉이 있는데 범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지시형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가 우상처럼 섬기는 탈원전이라는 게 비신이죠. 세 번째가 그 4차 산업혁명의 딴지거든요. 이 3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목말라 하는 게 국민이 목말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당의 목소리를 저는 당론에 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특정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정파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일부 언론이나 신문에서만 수준이 되겠지. 한국당은 지금 아까 송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대포 별 관심 없습니다. 예. 저 자신이요 지난해 대선 5월 12일 지금까지 그 1년 반 이상을 다 한 번도 내 기억에 한나라당의 그 주제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안 읽히니까. 그리고 메아리가 없습니다. 이건 저기가 뭐 할지 모르지만 신문 기자가 갖는 보람이라는 것은 아침에 글을 쓰면 오후에 해당 관련 정치가 반응을 해서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보는 게 큰 보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게 얘기하고 이런 하는 건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무슨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낙용한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뭐 사실 덕창호 얘기는 저쪽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든 한 번은 건드려지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시형 소득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가장 최고로 올려서 벌어진 이 민생의 고난과 슬픔 이거 혹은 우상숭배 대상이 되어버린 탈원전을 어떻게 까부수느냐 이걸 어떻게 원적으로 되돌리느냐 최소한 이거 아니면 핀테크 블록체인 이 세 개의 새로운 그 길을 터주는 이거는 송영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공부해 보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제일 그 블록체인 이거 안 하겠다는 이유가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공개될 것 같아서 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원격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교육에서도 뭐 빅데이터 공개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블록체인 세계는 가장 암호화가 강력하게 결집된 최고의 그 기술 수준 기반이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가장 암호가 풀 수 없는 그 세계를 만들어낸 게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명분 저쪽에서 받지 않을 수 없는 명분 아닙니까? 이쪽에서 먼저 제안해서 저쪽이 받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암호한 제2의 인터넷이 등장했다. 이 이유에서 우리가 모두 듣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헌법에서 지방분권 하고자 하느냐? 지방분권이야말로 가장 분권적인 정신의 그 영혼의 그 구체화가 블록체인 아니냐? 그거 우리 하자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당이요 저 보수고 그 퇴보인 줄 알았더니 수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나요? 민주당은 훨씬 앞선 데다가 정의당이 수구가 되었네. 정의당은 가장 앞서서 그 수구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그 지점을 확보하는 게 나는 블록체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해내면 저는 큰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저는 저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탈원전 미신 해방시키고 지식이라는 게 무지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탈원전만은 포기해달라. 오늘 아침도 보면 저희 중앙일보 사설에 지금 나오는 거지만 한수원도 말이죠. 한수원도 지금 6천억 적자랍니다. 이 2002년에 그 한수원 적자 수지가 공개된 이래 매번 적자만 됐는데 처음으로 적자가 오른 6천억이에요. 한전을 안다시피 우리가 지난 상반기 1조 원 적자, 3분기 연속 적자. 뭐 이렇게 되면은 한전이든 한수원이든 그 왜 적자냐? 원전을 못 팔아서 원전전기 못 팔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기 못 판 건 좋은데 전기값 올리지 말라니까 그걸 뭐로 메우냐 왕창 석탄으로 메우는 거 아닙니까? 그 석탄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북한 수입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석탄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탄을 해도 시원찮을 바에 탈원전을 해버려 가지고 온 적자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 이제 이 적자 메우려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뭡니까 컴펜세이션 그 메인테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떠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안전하겠다고 탈원전한 원전이 이제 더 불안해져요. 지진은 천재로 우리가 위협하는 거지만 이건 인재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하고 메인티넌스한 부품이 없어지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그 돈도 지금 잃어가고 이게 나랍니까? 이거 비대위원장님 저
국가 비대위원장 하십시오. 당 비대위원장 하지 마시고 딱 8개월이고 6개월이고 있으시면서 탈원전 정책만 포기해라. 이거 누가 지고 있는지 아시죠? 임종석 실장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탈원전 포기하시면 좋겠다 이러고 나가고 누가 하느냐? 김수현 사회수석이에요. 누가 하느냐? 문미혁 과학보좌관입니다. 문미혁 밑에 무슨 김혜예인가 하는 이상한 비서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산업부를. 배국육 산업부 장관이 맹해가지고 여기 바깥에 나가서 수출한다고 안에서는 탈원전 하겠다고. 이러니까 될 게 뭐 있습니까? 영국의 원전 그 수출 해놓고 월드컵 16강 진출해놓고 나서 스스로 뒤로 물러난 그런 꼴과 똑같죠. 이거 탄핵시켜야 됩니다. 산업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부 장관의 탄핵 대상입니다. 국가의 수출을 망친 죄, 국가의 산업을 망친 죄. 다 따놓고 말이죠. 원전 수출 영국의 무슨 지입니까 그게? 무슨 우선 지정 우선 협약 대상 다 따는 거예요. 다 다쳤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이거 왜 탄핵 못합니까? 탄핵하면 내야죠. 또 누구 있더라? 또 한 명. 홍종학 벤처산업부 장관 이 사람. 이 양반 한 닷새 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벤처기업 벤처 영역 대상에서요 블록체인을 빼버렸어요. 이거 벤처기업 한다고 해서 벤처 망치는 장관 아닙니까? 이거 아세요? 그럼 이 사람도 탄핵하세요. 세상이 이래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벌어진 광화문의 분노 그리고 탈원전 때문에 벌어졌던 이런 산업과 수출의 파괴 그리고 앞날을 막 가로막는 블록체인 이 범죄자들을 딱딱딱 찍어서 그 사람만 국가 비대위원회 자격으로 6개월 탄핵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세계 정부가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과기부장 과학보좌관 사회수석 딱 잡아채가지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 이 세 사람만 집중적으로 해서 대통령 못 견딜 겁니다. 대통령도 지금 빠져나오고 싶어서 죽을 맛이에요. 지금 탈원전 때문에. 대통령이 UAE 임종석 실장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UAE 원전 수출을 금지하면 원전 탈원전하면 법정이다 이런 막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끝나요. 저거. 그러면 사우디, 체코, 그죠? 영국 이렇게 되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 산업하고 수출하고 나라 국망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손잡고 퍼주게 해서 상관없어요. 지금 어쩔 수 있습니까? 그걸 확대했다는 그렇지만 딱 하나만 해서 한 골을 넣는 비대위원장. 이 탈원전 하나는 이 정도로 포기시켰네. 이거 하면은 거의 광복절처럼 맞을 거예요. 지금 시간 다 됐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거 할 말은 많은데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1번 현상과 2번 통찰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따져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이 통찰의 첫 번째로는 한국당은 특히 보수당들이 그런데 여론 지지율이 민심 득표율보다 늘 낮더라고요. 물론 집권당일 때는 안 그런 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비하여 이 보수당 계열은 항상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지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득표율을 얻는 자가 국회를 얻고 지방의회를 얻고 정권을 얻고 근데 득표율만 보면요 어렵잖아요. 봐요. 자유한국당 대선 득표율이 24%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득표율이 이거 42% 맞나요? 이렇게 맞나?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때는 국민의당과 분열돼 있었으니까 22%.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이걸 합치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높아요. 괜찮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십시오. 지방선거 득표율 보면 27.8% 자유한국당이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바른미래당 이게 27.8%라는 것은 1년 전 대선 때 비해서는 다소 좀 증가하셨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관할 거 없어요. 물론 민주당은
대선 때보다 이번 지방선거 때 10% 정도 더 약진했어요. 굉장히 강화된 선거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득표율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나오니까 상당히 좌절할 텐데 그거는 별로 일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었고 두 번째, 통찰의 두 번째 보면 대선은 사람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 키우시고 너무 시스템 강조해갖고 스타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선은 사람과 정당이 같이 싸움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집권 싸움입니다. 2020년에 사람과 정당을 잘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정당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아주 민주당이 너무 강해졌어요. 정당으로 승부하는 힘이 강해졌어요. 저는 도대체 본질적인 어떤 키워드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세 번째, 통찰의 세 번째, 가치, 일치 이 두 개의 컨셉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당은 가치 실종당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보수의 보존 자체가 아주 급급한 정당이고 그리고 정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자치행무장론이나 김영철 강남 때 반대운동 이거 자체는 보수의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걸로 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잉 이슈가 되버려갖고 다른 가치가 실종돼버렸다고. 박근혜를 왜 외면하죠? 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지만 이 박근혜라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박근혜를 옹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관두게 되면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 실종당인데 와해적 불일치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실종되고 와해적 불일치 이 두 개가 한국당은 지금 그렇게 투명거리 몸은 큰데 아무도 존재감 느낄 수 있는 투명거리가 돼요. 이 정당은 대안이 없다는 게 다행인 정도입니다. 대안을 찾아보니까 바른정당이 그걸 더 한심하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칼렛 오하라 바람가운데 사라질까요? 그 녀석처럼 내일은 또다시 떠오른다. Tomorrow is another day. 이걸로 집념, 현실주의, 생존 의지 이걸로 다시 살아가십시오. 남북은 북한한테 망해서 존재는 없어졌지만 미국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이 스칼렛 오하라의 남북의 정신. 민주당은 가치는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평화 명분으로 시체 없는 비핵화를 했습니까? 또 정의를 명분으로서 잔인한 적폐 청산을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질서의 소국 주거라든가 주거 성장이라든가 탈원전 우상 중개라든가 4차 산업 딴지거리를 다 해나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영 일치를 이루어서 진영 일치. 누가 그걸 이루어냈는가? 보이지 않는 손, 문바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문바. 문바의 조정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조정력. 그 다음에 그들은 반보수의 윤리학을 공격했고 역사학도 공격했습니다. 친일 역사학을 공격했어요. 저보러 친일의 자손이냐고 공격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냥 이제 가난했던 사람인데 아무로 친일을 해요. 근데 친일의 역사도 안 좋아하는 진영. 그리고 친일의 반보수의 문화를 또 안 됐습니다. 그죠? 그 무슨 진지, 문화 진지. 그러고 나니까 진영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막 싸우는 것 같다가 어느 딱 순간에는 확 뭉쳐 시작 조정하죠. 굉장히 강한 정치이죠. 이런 정치력은 아마 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현재 이 순간에 글로벌 나라의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진영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진영 일치가 무지하게 센 겁니다. 그래서 비록 가치는 불안해도 주류권력으로 또 선전했다. 그들은 9년 동안 굉장히 손가락 빨아가면서 가난을 체험하면서 단련과 후련을 했고 이해찬 대표가 만약 이번에 되게 되면 이제 더 이런 강화를 합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강력함이자 동시에 허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은요 불안한 가치지만 뚜렷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일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지지율도 15%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와 일치가 다 경비한 거죠. 바른미래당은 저는 중도 실용 가치라는 것을 괜찮다고 봤는데 지도부 불일치가 가장 형편없는 와해입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의 분열로 존재감이 일수가 많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치와 일치라는 두 개의 바퀴로 자전거가 올라갈 텐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일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가치를 앞바퀴로 가시고
일치를 뒷 엔진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뒷 엔진을 밀어주실 분은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앞바퀴로 가고 원내대표가 뒷바퀴로 해가지고 가치와 일치를 강화시키는 것만이 이 한나라당의 사람들의 사랑의 눈길을 대답합니다. 자, 대책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3번 대책인데 축구를 생각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조건 센터포드가 잘해야 돼요. 볼 배터가 있어야 골을 넣죠. 이게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심의 급한 거, 슬픈 거, 분노한 거, 어려운 거 이것을 찾아서 거기서 뭔가가 있어주지 않으면 무슨 뭐 기득권을 없애겠다 탈 무슨 뭐죠? 수능비 없애겠다 다 정말 별로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센터포드 볼캐터가 나가서 민심을 얻어야 돼요. 한 골을 얻어 민심을 흔들어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이슈 주도권을 줘요. 이슈 주도권. 오늘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수세에 몰리는 판인데 또 저거 얘기했어요. 경기도에도 뭐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하자. 야 이렇게 그냥 소나기 비를 맞으면서도 그냥 내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야저 어려운 가운데 탁골 골대에서 집어넣네. 저 집념 무섭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나 저 이재명한테 감동합니다. 이런 집념과 생존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한나라당이 참 잘못한 것도 많지만 뭐 그렇게 없어질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뭐 자꾸 이제 용서하는 거 마세요. 그냥 앞서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랑 같이 단식하듯이 단식한 거 한두 번 하셔야죠. 그리고 이 몇 가지 통해서 그다음에 이 이슈 주도권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익 포인트를 찾아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익 포인트를 찾아가라. 그리고 결국은 촘촘한 이해관계망 지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촘촘한 이해관계망 지도. 이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하루하루 신문 끌기 차원에서는 막 하고 시하면 되지만 결국은 이걸 이익관계자의 그룹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수평 좌우 위아래를 엮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당의 모습, 집권의 모습입니다. 즉 소상공 자영업자, 탈원전 피해 공동체, 블록체인 4차 산업의 갈증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쫙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떠들어대는 저 어떤 지식인이나 교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아래로 쫙 묶어서 하나의 여기에 있으면 들붙어 있으면 좀 먹고 살고 있겠네. 이런 느낌을 줘야죠. 지금 저 진보 집권층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렸습니까? 거기 가면 다 먹을 게 있습니까? 그죠? 어디 공공기관 감사자리 계속 막 떨어지잖아요. 뭐 무시막지한 겁니다. 그런 거. 옛날에 좀 젊을 때 그런 거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먹고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셔야 되니까 좀 비유컨대 이게 바로 이해관계자를 촘촘하게 엮는 힘이죠. 집권의 힘이죠. 명분은 좀 피하시는 건 괜찮아요. 좀 건국절로 하면 저도 굉장히 흥분해 떠들었지만 그런 건 입 갖고 직업하는 사람한테 맡겨두시고 그러면 별로 민심이 직접 영향을 못 줍니다. 명분 이거는 힘이 없을 땐 도박양을 금성평이가 힘이 없는 중국일 때는 죽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서운 칼을 속으로 갈았지 않습니까? 전 명분은 좀 약간 뒤로 밀어도 좋고 삶, 인생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들필더는 당심입니다. 아까는 민심이었다면 당심입니다. 당심은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 이 선수들을 잘 조직을 해야죠. 기강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기강 아마 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거 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정치인들 아셔야 되고요. 그냥 꼴을 배급해주고 어떤 이슈는 누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걸 주면 뭐죠? 인센티브를 줘요. 막말로 공천 보장해주겠다. 탈원전 포기 성공한 사람, 깃발 꽂는 사람한테는 공천 삼선 보장. 국회 원내 의총에서 한 번은 대국 비례해서 선거하시고 그걸 죽으라다 누가 하라고 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최연애 의원님. 그분 아주 기똥차게 싸움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세요. 최연 삼선 줄 테니까 한번. 그리고 송혜경 의원님은 저 블록체인 그거 하세요. 그거 하면 5선 보장을 이런 게 있어야 인센티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선을 찾아서 사령부를 구입해요. 이 국회 가장 대한민국에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집합적으로 있는 데가 당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100명씩 집합적으로 이 당에서 사령부, 저쪽 사령부를 향해서 무지막지한 그 공격을 해야 돼요. 막 포격을. 그걸 보고 아 저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셔야죠. 어떻게 면책 특권 없고 저 소송제 위험은 꼼짝없이 당하는 기자들보다 못합니까? 감독의 일, 이건 비대위원장님의 일이십니다.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대위원장님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친노파라는 거죠. 이 친노파의 일원이 이 보수의 중심에 들어갔어. 이거 드라마 아닙니까? 역사에 들어갑니다. 만약 집권이라도 하게 되면 2020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서 혹시 집권이라고 하게 되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이거는 적의 적이 되는 거죠. 반대 적으로부터의 그 탄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세계사의 뭐 촛불혁명도 매우 거대한 드라마지만 그 친노가 그 보수 집권의 견인이 되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정치 드라마입니다. 이거 처칠 같은 거고 드볼 같은 거죠. 이런 비전을 갖고 좀 가치와 철학, 전략의 확립, 차기의 희망이 되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친노파 보수 리더십이거든요. 그 키워드는 첫째, 신데렐라 유리구두의 신화라는 걸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의 신화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신데렐라가 왕비가 됐다고 해서 과거 다녀 시절에 신었던 유리구두를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유리구두를 보면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성공 신화를 100%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유리구두를 보면서 새로운 유리구두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꿈을 가지셔야죠. 그 다음에 박근혜 연민을 정치적 자료로 수여달라. 박근혜 옹호가 아닙니다. 박근혜의 죄는 죄대로 인정하되 박근혜에 대한 연민은 왜 이 태극기 부대 이렇게 무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도발적인 말씀드릴까요? 내일이나 모레 저 박근혜 대통령 2심 판결이죠. 이 당에서 저 너무 위험한 말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말이에요. 이 당에서 책임지고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박근혜 대표의 2심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2심 판결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더도 말고 이런 거 하나 딱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맞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매우 잘못한 건 있다고 하더라도 큰 건 크게 보고 작은 건 작게 보고 가운데 걸 봐요. 너무 작은 걸 크게 몰아치는 것도 곤란하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공정한 재판이 있길 바란다. 이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기 존재를 가져가면서 친노의 가치가 욕망노처럼 유게되는 그 세계사적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생의 고단함, 현장의 아픔을 하는 정책 리더십입니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입니다. 정책. 이 정책의 강점을 살려서 그 경기 운영을 해주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라도 실적을 내는 야당이 계시죠. 8월에 통일 선언을 끌어냅니다. 신보수 10개명이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보수는요, 이 정도 가치는 갖춰가자. 1. 인간의 향기, 유와 여백이 있습니다. 2. 자유민주주의는 불멸의 가치다. 목숨 놓고 이 가치를 지켜라. 3. 경제 뒷받침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4. 열강주의 갈라먹기 위해서는 사그라다. 이게 미중이든 미북이든 힘으로 갈라먹는 위해서는 사그라다. 5번째. 자주국방,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미군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우리가 장난 못합니다. 6번째. 착한 공산주의자도 있습니다. 김정은도 회심하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 쉽진 않겠지만 등소평, 호지민 다 착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정은도 그런 점을 외면하지 않을 필요 있다고 합니다. 7번째. 민심은 조련사다. 민심은 조련사 물어뜯는 맹수와 같다. 지금 이 한국당이 맹수한테 물어뜯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8번째. 가슴에 못 박는 원한 정치는 하지 말라. 이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를 했죠. 17시 총선 때 자기 사람만 무조건 막으라고 원하는 정치. 근데 더 큰 원하는 정치는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이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함이 진다는 그 모습을 보여요. 9번째, 탈냉전 남북화해 정말 좋은 가치입니다. 이거 하려면 국내 일치부터 이거나 이거는 보수에 누가 집권을 하도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뭐 탈냉전 남북화해 한다면서 국내 정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내 일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10번째, 맨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 이와 같은 신보수의 10개명을 권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경청위원회에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은 사실 발제보다는 우리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김성원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들어야겠다 해서 서로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쓴소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요약해 주시는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할 거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촘촘한 생계망, 네. 촘촘한 그 생계망이죠. 그래서 제가 유해만 개망. 네네 이렇게 저는 그려서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드라고 해서 영어로 격자입니다. 이게 진지유추가 다 뺏겼어요. 예를 들면 나이대로 다 구분하면 세로는 20대, 30대, 40대 쭉 있을 거예요. 가로로 끊어버리면 이슈별로 끊을 수 있어요. 탈원전조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데가 누구냐? 시니어 노동자들이 끝나고 있어요. 그럼 50대 시니어 한손이나 노동자들이 여기 얼마큼 모여있겠느냐? 20대 원래는 학과를 안 가. 그럼 여기서 또 뚫려. 학부모 대표. 학부모는 어디서 제일 이슈가 많냐? 30, 40대 여성 중에 가장 많다. 또 거기가 몇 명이 있느냐? 3, 40만 명. 어디는 100만 명. 어디는 이런 인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동그란 원만 잡아내고 거기만 집중 공격하면 암시 공격이 되죠. 그러면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 진지구축의 그리들을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20대가 가장 힘든 오늘 우리 필립이 안 하는데 20대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고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지구축이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거의 실행이 필요한 거지. 이거 그래서 더 이상 말하는 건 우리의 대선 자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 방법이고 이따가 두 번째 발제 끝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하나씩 할 겁니다. 현장 방법. 그래서 우리 전용기 논술위원께서 오늘 주셨던 이게 마지막 10개년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슴이 조금 새겨야 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을 저희가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얼른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문동욱 한반도 통신화 대장께 필요하니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나는 저는 이제 현재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에 한건 아니고요. 전에 대통령 일을 했었고 지금 그렇게 한반도 선진화 재단 대표로 오신 박수환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고 하는 정현호 대표와 백경훈 대표로 같이 내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PPT 파일하고 조금 달라서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건 없는데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일을 위한 오늘 간담회 운영 위인데 뒤에 원자가 하나 붙잖아요. 간으로 이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 말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있지? 거슬리면 좀 발표인데 짜증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사랑을 줄 수 없다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총선 때 2년 반 뒤 총선 때 투표를 할 거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2년 뒤에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구나 라고 보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같이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제 친구와 지인들 보다 연배가 어린 또는 연배가 크다 이런 생각 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항상 다들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왜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계신들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좀 거슬리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애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몰락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친박이든 비박이든 친이든 무당파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제 그런 차이도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구속됐을 때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단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전략위원회였나요? 그 컨트롤 타워였던 부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죄송하다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은 저 역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였다면 이런 결과,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조직체와 이런 시스템을 누가 공정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사랑할 이유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한국당에 속해서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내가 자유한국당을 왜 다시 지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이었습니다.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큰 돈도 아니지만 한 달에 몇천 원이라도 내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내 스스로에게도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데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한 4년, 5년 정도 꾸준히 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내가 왜 다시 자유한국당을 책임당원으로서 한 달에 몇천 원을 내가 왜 이거 주기 싫은데? 단돈 몇백 원, 몇천 원도 난 자유한국당에 주기 싫은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주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 중에서도 하겠다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주변 분들이 또 선거에 후보 나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직하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하려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도 좋다. 또 다른 대안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자유한국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청위원회에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지 서울하고 비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방안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국회의원을 3선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3분의 1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상권분리 침해라고 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물어붙이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원은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제한하는 사례는 없지만 미국 주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상한을 제한받는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16개 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평생 무적 재임 기간이 8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 취임 나이는 이런 것도 너무 거슬려요. 표하고 글자하고 겹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거슬리는데 국가 같은 경우도 이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폴란드, 벨기에 같은 경우도 각 총리 및 대통령의 그 지도자들의 취임 나이는 보통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2017년 올해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유스페이크, 젊음과 지진의 합성어죠. 그 정도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은 젊어지고 있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러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2006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 합헌이라고 정했죠. 근데 왜 국회의원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의 압도적인 판세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국회의장 후보도 5선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을 해야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런 국회 문화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크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가 수반으로 이제 오른 정치인들이 비교적 짧은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펼쳐있는 시대에 정치인에게 정치 경력만으로 그 능력을 평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3선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총선 자격을 처리를 하는 걸 선언을 해야 되고요. 20, 30대 정치 신민 그리고 30, 40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공정한 공천 절차를 통해 대거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70% 이상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납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절대 실천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방법 두 번째, 보좌 직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좌 직원이 계시고 제 지인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었죠. 스웨덴은 보좌 직원 한 명도 없고 평강부터에 전화도 직접 받고 차도 직접 주고 이런 사례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평균 83%입니다. 역대 선거를 해봐도 80% 이하로 내려갔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63%가 자전거로 통과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폄하하다는 게 아니라 자전거로 통과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지만 신대라님 같은 경우는 그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BMW를 나는 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매트, 걷기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회의사당에 별도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비서도 의원당 0.5명이고 사무실 가구도 자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학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 직원이 18명, 추가 직원을 4명까지 쓸 수 있고 총 22명까지 쓸 수 있고요. 프랑스는 3명 기준의 그 임금으로 5명까지 채용이 가능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총 3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업무 과중을 이유로 5급 비서관이 지명이 됐고요. 2017년에도 인턴 1명을 줄이고 8급 비서관 1명을 추가를 했죠. 이제 근거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키운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부자 직원의 수를 지원해 한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유럽 수준의 부자 직원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고 맞지 않는 미국의 정치 모델을 따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직원을 줄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서 권력형 생계형이 아닌 의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봉사형 정치인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부자 직원을 2명, 22대 총선에서 2명씩 줄여서 총 5명 이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외국 국회의원 연봉을 줄이자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미국, 스웨덴, 덴마크 국회의원 보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이 수당하고 상여금이 약 1억 4천 정도 되고요. 후원금, 각종 경비까지 다 포함한 4억 원의 정도는 이르지만 여기서 연봉만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연간급여, 스웨덴은 급여 항목, 덴마크는 기본수당과 지역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구매력 평가지수로 변환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큰 차이도 없지만 미국 제외하고는 좀 흑흑으로 가죠. 미국은 한국보다 국토 넓이가 96배에 달하고 GDP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인 유럽 국가의 국회의원 보수는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나 국가 영토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국가별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들이 받는 총소득하고 좀 비교해 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의원 보수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4.45배, 일반 평균 국민들이 받는 수준보다 4배, 4.5배 정도로 더 받는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2.9배, 스웨덴은 1.8배, 덴마크는 1.8배 정도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월급을 받아야 되는지, 압도적으로 4배, 4.5배를 받아야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국회의원 봉급에서 이제 과세 항목의 보수를 높이고 비과세 항목의 수령을 줄여서 필요 기준 소득의 약 15%를 줄이는 시도를 했고, 또 이제 특수 의정 활동비라고 특수 활동비 폐지하자는 시도를 했었죠. 또 실제 세비 반납을 법적으로 못 받으려는 움직임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당선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비 50% 반납을 현재 세비 50% 기부로 실현하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16년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시간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제조자의 평균 연봉은 약 4,368만 원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연봉은 저는 이런 거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직급별 연봉의 평균 연봉 중위 수준이 약 6,7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이죠. 연봉 1억 4천 중에서 7천만 원을 한국 정치 개선 자금으로 저는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자금의 2분의 1, 약 3,500만 원은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정치학교 설립 및 운영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3,500만 원은 여론조사 단체로 전락해버린 여의도 연구원이 정책 연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불러내지 못하고 정책 연구를 하는 데 주력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건 단순히 20대 국회의원의 일회성이 아닌 21대 총선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계속 그 강풍에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신고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미나를 저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 생각하니까 저는 고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속담에서 파생된 신조어인데요. 흐르지 않는 물에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있는 고인물도 썩는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을 했는데, 한 가지 게임을 오랫동안 했었던 골프 유저들을 나타내는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나 사건이 신규 유저를 배척하는 올드 유저라든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올드 유저들에게 고인물이라고 비판하고 폄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고인물의 의미가 변형이 됐어요. 한 가지 장르에 굉장히 숙련되고 뛰어난 피처를 가진 사람, 일반인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목표를 이룬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꼰대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약간 아재,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조직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했지만 저는 이렇게 발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길지가 않지만 20여 년간 보수정당을 바라보는 전개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바뀌는 시도와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근본적인 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드린 건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회가 바뀌고 자유한국당이 바뀌는 거지, 자유한국당만이 바뀌다? 저는 알고 계시도 않고 바꿀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문화,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는 국민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자유한국당이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말의 생각이라도 가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쓰자. 인재 예. 양성과 그렇죠. 정책을 그 정책하는데 쓰자. 철퇴가 못할 자유한국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이걸 해내면 민심이 바뀔까요? 예, 전 바뀐다고. 바뀐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청년의 말씀을 박수 다시. 아 예. 아니 아주 좋은 제가 9시 비대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찍 일어서겠습니다. 귀한 말씀 많이 잘 들었고 아주 역시 그 세대가 다른 만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아까 그 우리 전영기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버려야 될 것들 좋은 말씀들 전영기 의원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최근에 와서 불납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요.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코인만 하더라도 저는 코인은 정말 그 중에 아주 미세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국가의 그 화폐 주도권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선거 관리의 문제나 국가의 여러 가지 그뭐 개인 정보의 관리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소위 제가 말하는 탈국가주의라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산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특히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 이런 것이 진짜 4차 산업 부분에서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친다거나 하면 앞으로 미래정당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신기술 결국은 정치 사회가 사람이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꾸기도 하는데 정말 세탁기가 여성 혐오에 오히려 앞장서듯이 기술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특히 블록체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가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좀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보통 이제 9시에 다 끝나니까 3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방 없이 말씀 좀 해주시고 그 아까 우리 전영기 노선 의원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갖고 그 얘기는 좀 질문도 드리고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가치와 일치 말씀하셨어요. 제 비상대책위원회 밑에 여러 개 지금 소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좌표와 가치 재정립위원회입니다. 저도 거기 속해 있는데 이게 가치라는 게 좌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진보 정당들은 왜 그 진영의 일치가 되는 그 핵심이 뭘까? 그 본드 역할을 하는 게 과연 아까 역사학, 그다음에 어떤 뭐 친일, 그다음에 그 문화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도 더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뭔지 그 본질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가치로서 우리가 정당히 싸워 나가야 될 때 우리끼리 뭉치기가 우리는 뭘 해야 돼? 근데 그쪽에 진영이 일치가 되는 그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글로벌 시대에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진짜 아주 근원적인 어떤 질문이죠. 네. 그 선생님께서 그 이제 가치 좌표 거기에서 제일 그거를 발견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셔갖고 국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탈국가주의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죠. 영국의 보수 그 보수 개념 그 정의한 데 보면은 마크하워드 의원이 한 거 보면 4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민은 작고 국가는 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탈국가주의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국민은 크고 국가는 작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풀어서도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될 국가주의의 반대말은 국가 번영주의다. 풀어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에 갖고 있는 진영의 일치의 핵심이 뭐냐고요. 과연 그
그게 진보야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거야. 일부 말하는 사회주의야 아니면 평등주의야 아니면 정말 역사관이 우리랑 다른 걸까? 아니 민족주의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 또 우리가 알아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그러네요. 아주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똑부러지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그러나 우선 가치에서보다는 저들의 그 풍찬 모습, 30년 혹은 이상을 살아왔던 그 가난의 시절,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거는 이쪽 땅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문화와 삶의 그 방식이 달랐던 거라고 보고, 난 그 사람들한테 저쪽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쪽 진영한테 매우 경외스러운 것은 뭐냐, 어려울 때 딱 단일을 하더라고요. 되게 보면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보수로 망한다는 얘기 있지만, 저는 한국 좌파는 아주 일치를 해요. 분열하지 않아요. 난 그 점은 굉장히 뛰어난 힘 같은데, 왜냐면 작은 분열이 괴멸당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번에 진보당의 그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도 저렇게 죽어라고 싸우다가도 공동의 위기감을 딱그 진영 전체가 뭉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일단은 오랜 시간 끝에 곳곳에서 그 가치를 박탈당해서 살아왔던 가난한 시절에 그들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존력을 키웠다 이렇게 보고 하나.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지금 집권한 세력들 사이에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평생의 인생의 목표는 노무현을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게 그 자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구속시키겠다, 이게 그 사람의 목표였고, 또 닥치고 정치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굉장히 공감력이 커졌죠. 노무현의 죽음이 지금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단결과 강화를 연결되는 아주 숙명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 도대체 저들의 그게 사회주의인지 주사파인지 북한을 추종하겠다는 정신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그리고 그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 역사학계라든가 그 무슨 민족 역사가 뭐 그런 거 있죠. 민족 그죠. 대표적인 100년의 뭐 역사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센데요. 역사연구소, 민족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그 안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계열에, 그리고 거기 저기 박원순 시장이 그 핵심 멤버였어요. 그리고 또 모태가 되는 그 창비 문단의 지금 모임 있죠. 백낙천 씨, 백낙천의 문화의 그 저수지 같은. 그리고 역사학계의 그들은 정상으로 제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원적인 왜곡인 그들을 펼쳐내는 사람. 있지도 않은 친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종속과 주종 관계로 설정하는 그 삐뚤어진 역사관. 그리고 이것은 분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등장인데, 자유와 인권의 등장인데, 그것을 마치 그 불구의 종족인 그 북한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아주 그 반편사 역사관을 마치 정사인 것처럼 꾸며내는 그 능력.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살라고 살다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교조의 교육인 거죠. 이렇게 일종의 진지론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단련했던 그 힘,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오랫동안 꾸려왔던 것. 그래서 이들이 콩알 조금만 있어도 손 나눠먹는 아름다운 전통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쪽에서 배울 바가 못 돼요. 그렇게 해본 역사가 아니어서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오히려 규율을 정하고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안 하면 치고 이런 보수 정당의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걸 새로 좀 개발하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이미지 아까 그
진보의 진입했을 때 백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뭔가 그게 과연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그쪽에서 많이 나쪽에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논리라든가 그쪽에서 뭐 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 있죠.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건 이제 우리 한국당의 실패는 편견과 오만과 편견에 있다. 너무 오만했고 편견, 우리 아니면 이제 다 배척해버리고 이를테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송의원이 식사를 잘했던데 그 기림의 날 갔다 오셨잖아요. 진짜 그런 조차도 아예 생각할지도 못하고 아예 맞을지도 못 보는 게 우리나라의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 20대, 30대들은 우리 과거에 50대, 60대로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입니다. 인터넷에 일단 접했기 때문에 정보 주권성이 굉장히 높고 학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누구의 간섭을 싫어하고 수직보다는 수평을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우리 한국당 그걸 읽지 못했던 거지. 무작정 계속 수직적인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전문의들이 좋아합니까? 당연하지. 그런 시대 정신을 읽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붉은 우리 악마 그분들이 그 했을 때는 그 손잡고 다 오고 막 목에 이렇게 등 태우고 온 자녀들이 그때 초등학생 아니면은 얘들이 커서 뭘 이뤄냈습니까? 2008년도에 우리 그 소고기 파동 얘들이 중학생들한 겁니다. 중학생들이 시작을 해갖고 걔들이 50만 명 그 저기 회원을 확보해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근데 걔네들이 무슨 세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네들 중에 뭐냐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우리 뭐 영어 중시형이라든가 자율학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어요. 이네들이 커서 이제 20대 30대가 돼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이제 저기 쪽집을 한 겁니다. 그럼 이네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수직을 거부하고 수평을 하는 거거든요. 수평적으로 가야 되고 전부 뭐든지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조조직 가입률이 10% 미만입니다. 10%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런 청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간섭받기 싫어하고 저기 수직적으로 가는 이런 문화에 저기 자기네들이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한 자체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간섭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 그 간섭이 굉장히 매년 집회에 가야 되고 집회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거 평가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당에서는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굉장히 어렵게 박근혜 정부 때 9.15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걷어차고 이걸 먼저 배신하고 배만 땡기 그나마 한국 노총과 한국당은 그래도 보수들이 어떤 그런 서로 합의해내고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한국당 걷어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결국은 촛불 들고 저기 집회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얽히고 섞여가지고 오늘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 전영기 그 위원님께서 정말 오늘 귀중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마음에 와닿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같이 중요하죠. 굉장히 같이 중요한데 한국당은 하나만 해도 이 오만과 편견을 먼저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치를 하든 가치를 재정립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일종의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시는 운동팀장이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만 해도 그래요. 지방선거만 해도 당에서 어떤 가치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50% 정도 저기 공천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도 당협위원장 한 분 뭐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자기 고집 갖고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있어. 근데 여기서 아무리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뜯어고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30, 보수 30은 안 합니다. 40 갖고 판단을 내는데 사실은 촛불 들고 나가신 분들이 전부 다 진보는 아니거든요. 전부 다 진보는 아닌데 그걸 우리가 괜히 오만 편견과 바라보다 보니까 배척하는 게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 이제는 다 그걸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먼저 해야 될 것은 3차 현재 관찰 잘해야 되고 순찰 안경을 잘해야 되고 통찰 미래로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분들이 지립박수게 돼 있다. 그래서 서로 잡혀 나가야 된다는 거. 어제 저 위안부 기림의 날 이제 참석했는데 14일 날.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10몇 분 오셨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전달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오셨는데
할머니 한 38도 제 느낌에는 그 온탕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4분 오셨어요. 4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단상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더운 날 정말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내외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기림의 날에 와서 동상도 제작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이걸 저희가 하늘나라 가면 먼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께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겠다. 우리를 오로지 이해하고 우리를 오로지 이렇게 기념해주는 사람은 대통령과 이 정부다. 아주 그냥 서방을 한다고. 저 혼자 앉아있었고 이명수 의원님이 그 지역 대표니까 맨 앞줄 앉아 계셨는데 그거는 당쟁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5분만 좀 3분요. 우리 9시에 끝내야 돼. 트렌드를 못 읽고 있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2018년에 제일 유행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18년 소비 트렌드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일본 작가가 자기 책에서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을 위해서 뭐 직장이나 조직이나 취업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 세대가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잡기도 어렵고 주택 구입하기도 어렵고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냥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유튜브 중에 먹방 그냥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도 잘 먹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치나 행복 그러니까 이런 청년 세대들은 이념이나 좌파 뭐 어떤 철학이나 미래에 대해서 5분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뭐 맛있는 거 뭐 하나 먹자 이런 세대거든요. 그다음 이런 세대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무관이고,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이런 다 필요 없고요. 그 애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정말 하루에 용돈 1,000원씩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30대에서 60대 여성을 보면은 정말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다음에 성인 도서 시장의 70%가 30대에서 40대 여성이 구매를 해요. 남자는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성인 여성들이 굉장히 그 여성들한테 맞는 그 책이 팔리기 위해서 도서 시장이 감성을 많이 건드리는 이성적으로 나가면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쪽에 좌파 쪽에 약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성한테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되게 잘난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그 잘난 남자가 전공 얘기하고 자기 회사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이슈예요. 이슈와 공감, 들어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아주 드라마틱하고 검증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네이버에 공감 뉴스 나오잖아요. 화난 뉴스. 그 중에 여성들이 화나서 클릭한 거 많거든요. 스타성으로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리가 A, B 다음에 C가 나오기 위해서 박사급의 인재가 필요가 없는 거고 A, B를 들어주고 나서 들어준 사람이 F인데라고 얘기하면 F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미디어로 빨리빨리 소화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층을 보면 사회에서 엘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이상의 팀장급 이상의 그 직위가 많거든요. 근데 20, 30대나 팀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어떤 그런 감성을 잘해주는 사람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서 이 청년과 30에서 60대 여성은 감성을 자극하고 같이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착한 아빠나 착한 오빠 같은 이미지를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이상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은 이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경제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의 공급과예요. 그러니까 조선철강 화학해운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공급을 시작하면 대규모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공정무역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정무역을 하려면 그 중국에서도 공급하는 회사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야 되는데 이 중국에서는 그게 국영기업이거나 끝까지 적자를 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에서 그 아시아 밸류체인에서 망할 때까지 적자를 밀어붙여줘요. 그래서 망하고 나면 그때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소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울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율경쟁 시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대규모 자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40대 이상의 그 남성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방 소멸과도 연결되고 지금 삼성 혼자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뭐 15% 20%를 내는 세상에 한 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서 조선해양 철강화학 이런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 최근 10년간 IT 자동차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동차가 무너지면 전기차로 가는 거고 배터리 보조 공장도 연결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엘리트 남성은 철저하게 산업 먹거리로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예. 주정. 네. 플레이가 진짜. 예, 발표 잘 들었고 저는 특히 우리 전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좀 빗대가지고 계속 말씀 주신 거에 좀 깊이 와닿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떠나간 사랑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지 되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탈원전 미신에서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딴지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줘야지 된다. 거기에 사실은 플러스 안에 해가지고 사랑을 다시 떠나간 사람을 얻게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더 필요하죠. 예. 근데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줘야지 되느냐 이게 좀 하나의 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문동욱 저희 팀장님 저 말씀 주셨지만은 정말 이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깨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까? 이렇게 보면 과연 그 문제점이 뭘까? 젊은 층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깨지.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저기 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이 제로였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에 맞는 속도였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속도가 엄청 늦다 보니까 꼰대 취급을 받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이제 반대를 반대가 되고, 일종의 이제 미운 아이로 낙인 찍히게 된 거죠. 웃고 있어도 얄밉고 그렇게 보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좀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좀 풀어 나가려고 이렇게 좀 하는데 뭐 좀 막막합니다. 이 신뢰 결국은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전현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이제 좀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뭐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좀 당에서도 조금 우리 그 정치학대 출신 학부모 대표님 오셨지만은 이러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특히 교육, 부동산 문제, 우리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당 수장들이 그 당이 그런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게 좀 예. 우선 미래 희망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또 지역성이 있지만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선이거든요. 대선은 사람 싸움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강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심지어 김용수 있죠, 이재명 있죠, 박원순 있죠, 김부겸 있죠. 이 사람들 다 하나 그 스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박살이 싸우면 그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건 정치인이 말할지 몰라도 비대위원장님 아주 굉장한 드라마 대통령감입니다. 또 김성태 그 양반은 그분은 내가 보기엔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녹음되는 거 없죠? 녹음되는 거 아니에요?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잘라드릴게요.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홍준표 대표는 저품격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래 가치까지 다 갉아먹은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는 자기 선에서 망한 게 아니라 앞에 나온 그 후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까지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하고 옳은 말을 할 때조차도 야 너 홍준표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래갖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분이에요. 지금 그 후에 지금 이 당에 사람이 누구냐 이거 키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어? 자꾸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속도 문제 하셨는데요. 이 대목에서 말이죠. 왜 여기에 저런 거 하나 하지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이런 토론에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동영상을 끝나도 바로 편집을 해가지고 5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유튜브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속도 문제도 해결하고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도 해결하고 편집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말이죠. 중앙일보도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문 지금 그래가지고 탁현민이 여기 나와줘야 됩니다. 한국당의 탁현민이 바로 그런 걸 해내야 돼요. 모든 당 내외에 어마어마한 돈 들어서 자원들 많이 저도 돈 주잖아요. 몇십만 원. 그렇게 들어서 하면 이건 무슨 작품이 나와야 될까 아웃감이. 그러면 그거는 모든 걸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 날짜에 5시간 내에 반드시 5분짜리 유튜브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포하라.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야말로 없이 무슨 소리를 주옥 같은 말을 하고 무슨 꽤 수가 있어요. 이제 김진희 의원님 하시고 오늘 다 발언하실 수 좀 시간 지나도 괜찮겠습니까?